여러분 오늘은 이제 23장이죠. 리스 회계 처리, 리스 회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66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 거래가 뭐냐? 거기 보면은 이제 리스 거래의 의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이게 키워드죠, 그죠? 뭔가 대가를 사용권에 대해서 지불하고 받는 그런 계약을 리스 거래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임대차, 그래서 뭐 건물의 임대차, 기계장치 임대차, 그리고 또 가깝게는 우리 뭐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장기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리스 거래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거기 보면 뭐라고 부른다? 기초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물건을 빌려주는 입장을, 빌려주는 자를 리스 제공자라고 하고, 사용권을 얻는 자,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용권을 얻는 자를 우리가 리스 이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스 거래는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임대차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 빌리는 거래예요. 빌리고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계약인데, 그 실질을 따져보면은 일반적인 임대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즉 명목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뭐다? 물적 금융이다라는 거예요. 물적 금융. 자, 물적 금융이란 말은 뭐냐면 리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서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산을 취득하는데 자기의 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빌린 자금을 이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66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리스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 거래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별도 기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567페이지에 보면은 리스 거래의 절차가 나오죠. 그래서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 주체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있고 리스 이용자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있겠죠, 그죠?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리스 이용자가 일단 어떤 물건을 리스를 할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정하고 나서 이제 리스 제공자한테 나 이 자산을 리스할 테니까 이 자산을 구매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2번에. 그래서 3번에 가서 그러면 이제 리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았으니까 제조업자한테 물건을 발주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물건 값을 누가 준다? 리스 제공자가 준다라는 거죠. 그럼 리스 제공자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회수한다? 리스 이용자한테 회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리스 거래의 절차예요. 그러면 리스는 어떤 효익과 한계가 있느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거기 가운데 쪽에 보면 효익 돼 있죠, 그죠? 첫 번째, 그 자산 취득 자금의 차입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진부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사용을 할 때 그 자산이 진부화되게 되면 어떤 요즘과 같은 게 기술 발전이 빠른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 자산을 자기 돈으로 100% 취득하게 되면,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리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특히 자동차나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는 신차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빨리빨리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통 뭐 3년, 4년 이렇게 이용하고 또 새로운 차로 바꾸고 이런 식의 거래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진부화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효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관리가 편리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 거기 네 번째에 보면 부외 금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부외 금융 효과. 부외 금융 효과. 자, 부외 금융 효과라는 게 뭐냐? 이 부라는 거는 장부예요, 장부. 외는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금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준서가 바뀌었어요. 자, 과거에는, 자, 우리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리스 거래의 형태가 운용 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리스가 있어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는데, 자, 운용 리스는 일반적인 우리 임대차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단순하게 빌리는 거래. 근데 금융 리스는 뭐냐면 거래의 성격상 물건을 구입한 자금을 빌린 걸로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리스 이용자가, 그러니까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별도로 자산 부채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사용료 지급하는 것만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차입금이나 어떤 부채가 전혀 없는데 비용은 잡힌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운용리스야. 그래서 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부회금융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스 기준서가 개정이 되면서 이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을 바꿨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4번의 효과는 지금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효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 거래의 한계를 보면 뭐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거에 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리스료가 감가상각비의 자본 비용을 합친 것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를 제공하는, 리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뭔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회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 제공자의 그 기대 수익은 뭐냐면 감가상각비에다가 자기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더한 금액, 거기에다가 적정 이윤까지 더했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를 사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68페이지에 보면은 실질적인 이용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거를 뭐 처분하거나 뭐를 하기가, 용도를 바꾸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거래의 어떤 효익과 한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568페이지에 보면은 리스의 기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때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리스 약정이래요. 리스 약정일. 자, 리스 약정일은 뭐냐면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뭐와 뭐 중에 리스 계약을 한 날하고 사용하기로 합의한 날,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에 빠른 날이고요. 리스 약정일은 왜 중요하냐? 지금 얘기했던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구분하는 요 판단을 하는 날짜, 그 기준 일자가 바로 리스 약정일이라는 게 리스 약정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리스 개시일이 나와요. 리스 개시일. 리스 개시일은 뭐냐면 리스 이용자가 실제로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그 날을 바로 리스 개시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를 구분을 할 때 리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리스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와 관련된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날은 언제다? 바로 리스 개시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리스 기간이에요. 리스 기간. 그러니까 빌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리스 기간이랑 리스 이용자가 기초 자산의 사용권을 갖는 해지 불능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 리스 기간에는 리스 이용자가 가지는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 기간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리스 기간을 어떻게 정했느냐?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3년 계약을 했어요.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3차년도가 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이 있다. 내가 이 리스했던 자산을 살지, 직접 내 걸로 할지, 그러니까 살지, 돈 주고 살지, 아니면 이 리스 계약을 종료하고 그냥 끝낼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 이용자한테 매수 선택권이 있고 그 리스 이용자가 이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을 리스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리스 기간으로 본다. 혹은 만약에 거꾸로 이 3년이 되기 전 중간 지점의 언젠가에 예를 들어서 리스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계약 해지권이 있고 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실제로 계약은 3년을 했지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리스 기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 보면은 리스료가 나오죠. 리스료. 자, 리스료는 뭐냐? 기초자산의 사용권과 관련해서 리스 기간에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조정 리스료하고 용역원가와 세금 등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나오죠, 그죠? 리스료라고 하면 뭐가 포함되느냐? 고정 리스료에다가 변동 리스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그 다음에 종료 선택권, 그 다음에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예상 금액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고정 리스료는 거기 보면 뭐예요? 리스 기간의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해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변동 리스료를 뺀 금액을 얘기한다. 실질적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정 리스료다. 자, 그에 반해서 변동 리스료라는 게 있는데 변동 리스료는 뭐냐면 지수나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리스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리스 계약을 맺었는데 리스료를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연동해 가지고 변동시키기로 했어. 그럼 이런 경우죠. 여기가 2001년도 1월 1일이야. 근데 여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1차 년도에는 여기가 2001년도 12월 31일이고 여기가 2002년도 12월 31일이에요. 자, 1차 년도에 우리가 리스료를 예를 들어서 100을 지급했어요.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1년 단위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리스료를 조정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01년 말이 됐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120이 됐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리스료가 100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20원을 지급해야 돼. 물가 지수가 지금 20% 올랐으니까 리스료도 20%를 인상한 거죠. 그러면은 변동 리스료는 뭐냐면 물가 지수의 상승 때문에 변동한 요 20만큼 100원은 고정 리스료고 100원을 초과하는 20원은 왜 발생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추가되는 20원, 얘가 바로 변동 리스료다라는 얘기예요. 변동 리스료.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자,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리스 이용자가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돈 주고. 그러면은 그 리스 이용자가 지불할 것이 확실한 금액, 그 금액은 바로 리스료다라는 거예요. 리스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리스 기간이 리스 이용자의 종료 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 자, 원래 약속했던 리스 기간 이전에 만약에 리스 기간을 종료를 한다. 그럼 얘는 뭐다? 바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돼. 그럼 그 위약금조차도 뭐다? 리스료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번호 4번 밑에 리스 이용자의 경우에 리스료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리스 회사는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은 뭐예요? 그 어떤 리스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을 때 그 취득 금액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자본 비용을 더 얹힌 금액이 자기들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들이 투자한 전체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리스 제공자의 입장이죠. 리스 이용자 입장 말고. 그러면은 리스 제공자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리스 이용자한테 리스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산이 돌아왔을 때
그 자산을 중고로 처분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 금액을 회수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렌터카 잘 아시죠, 그죠? 그 렌터카 회사들이 그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중고차들을 다 회수를 해서 중고차 딜러들한테 도매로 팔아요. 도매로 매각을 해. 그럼 그 매각대금도 자기들의 투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매각하는 금액, 그 금액을 우리가 잔존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잔존가치. 우리 감가상각 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잔존가치를 보면, 자, 리스 제공자는 이 잔존가치 전체를 회수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리스 계약을 하면서 리스 이용자하고 이 잔존가치를 100% 다 보장해라, 이렇게 하면 또 이 리스 이용자가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체 잔존가치 중에서 리스 이용자 네가 보증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잔존가치가 10만 원인데 추정되는 잔존가치가 그 중에서 5만 원만큼은 네가 가치를 보증을 해라. 나머지는 내가 떠안을게.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떠안는 부분은 뭐다? 바로 무보증 잔존가치죠. 그래서 보증 잔존가치하고 무보증 잔존가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추정되는 전체 잔존가치가 10만 원이야. 그리고 보증 잔존가치가 5만 원이다. 그리고 무보증 잔존가치가 5만 원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보증 잔존가치가 5만 원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리스 기간 종료 후에 해당 그 리스 자산의 잔존가치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됐다. 그러면 리스 이용자는 지금 가치를 5만 원만큼 보증을 했기 때문에 4만 원의 가치는 지금 있는 거야. 그럼 리스 이용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 5만 원과 4만 원의 차이인 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 잔존가치 때문에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얘도 리스료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실제 잔존가치가 리스 기간 종료가 됐을 때 5만 원보다 높아. 예를 들어서 6만 원이야. 그러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5만 원만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가치가 더 올라가 있죠. 그러면 리스 이용자는 얘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리스료에 반영될 금액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증 잔존가치와 무보증 잔존가치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 잔존가치 때문에 실제 잔존가치의 차이 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고요. 리스 제공자는 보증, 무보증을 따지지 않고 잔존가치 전체가 회수를 해야 될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의 입장차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69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570페이지에 보면은 또 이제 용어 개념이 나오죠. 리스 총 투자, 리스 순 투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리스 총 투자는 리스료에다가 무보증 잔존가치예요.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리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리스 제공자는 리스 이용자한테 물건을 넘겨주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죠. 그죠? 구매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는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리스 계약을 개설하기 위해서 드는 뭐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무 비용이라든지 뭐 재반 수수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게 리스 개설 직접 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얘는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투자액이에요. 투자액. 자, 그럼 이 투자액이 뭐랑 일치를 해야 되느냐?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를 해야 돼요. 자, 리스 회사는, 리스 제공자는 자, 자기들이 투자한 것들을 어떻게 회수한다? 리스료로 회수한다는 얘기죠. 리스료.
기본적으로. 리스료에다가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아까 잔존가치 중에서 보증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보증 잔존가치를 더해준다. 대신에 얘들은 금액을 뭘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아야 돼요. 1번하고 2번이 같아야 돼. 그리고 요 리스료에는 리스 회사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는데 내재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내재 이자율. 내재 이자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우리가 리스 순투자라고 불러요. 리스 순투자. 그런데 요 금액이 결론적으로는 요 금액이랑 같기 때문에 요 금액이 리스료에다가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치를 더한 금액이 곧 뭐가 된다? 리스 순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명목 금액으로 그냥 표시한 거는 뭐라고 부른다? 리스 총투자라고 불러요. 리스 총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570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내재 이자율 얘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내재 이자율이란 리스료 및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의 리스 개설 직접원가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이 내재 이자율이 뭐다? 바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다라는 얘기예요. 투자 수익률. 그다음에 9번에 보면은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뭐냐면 리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 원가를 얘기한다. 증분 원가. 우리 증분 원가 얘기는 건설 계약 공부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거꾸로 얘기하면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증분 차입 이자율이 나와요. 증분 차입 이자율. 자, 리스 거래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내재 이자율로 회계 처리를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인 그 지표로 뭐를 쓰느냐? 바로 리스 이용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이에요. 증분 차입 이자율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리스 거래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왔을 때 부담해야 될 그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분 차입 이자율이다. 그래서 리스 거래 회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는 내재 이자율,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을 쓰는 게 원칙이고요. 내재 이자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증분 차입 이자율을 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에서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과 리스 이용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 중에서 선택한다. 이러면 얘기가 틀린 거예요. 얘가 1순위고 증분 차입 이자율은 2순위인 거예요. 차선인 거예요. 차선. 자, 그 다음에 선택권 리스료는 얘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리스 인센티브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꼭 읽어보면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의 원가를 리스 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매입 할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매입 할인하고. 그다음에 단기 리스가 있는데 얘는 리스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리스예요. 단기 리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571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제 리스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리스의 분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를 나누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 뭐냐? 그 리스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누가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과 효익을 리스 이용자가 다 누린다. 그럼 걔는 금융 리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기초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리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 운용 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72페이지에 가면 거기 이제 분류 기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상단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얘가 주된 지표예요. 리스 거래를 분류를 판단을 할 때 주된 지표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걔는 뭐다? 보조적 지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지표를 한번 보면 1번에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이에요.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 얘는 뭐냐면 리스 계약의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리스 이용자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금융 리스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금융 리스로 봐야 될 여지가 상당히 농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 선택권 약정 기준이 있어요. 염가 매수 선택권. 여기 보면은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확실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금융리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리스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기간 종료일에 자산의 공정가치가 그래서 10만 원짜리야. 근데 내가 그거를 10원에 살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염가 매수 선택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때 얘를 금융리스로 보는 게 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리스 기간 기준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죠.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리스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근데 리스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야.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IT 제품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굉장히 짧아요. 그죠? 보통 뭐 3년에서 5년 쓰면 컴퓨터 다 그 성능을 다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리스 기간이 5년이야. 그러면 얘는 운용 리스로 봐야 될까? 금융 리스로 봐야 될까? 당연히 금융 리스로 봐야 되겠죠. 그 자산의 존속 기간 동안에 효익을 다 누리잖아요. 리스 이용자가.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내용 연수가 리스 기간이 내용 연수의 75% 이상이면 리스 기간이 내용 연수의 7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로 본다는 거예요.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얘는 금융 리스다. 75% 기준을 실무적으로는 많이 써요.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의 공정가치 기준이에요. 얘는 뭐냐면 리스 약정일 현재, 자 아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리스 약정일이라고 했어요. 개시일이 아니라.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거예요. 이건 이런 거죠. 자, 똑같이 아까와 같이 컴퓨터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하나 우리가 리스를 했어요. 근데 리스 제공자가 리스료를 통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90만 원이야. 10만 원만큼은 뭐 중고로 처분해가지고 받는다 치고 그러면 200만 원 투자한 거 중에서 리스료로 190만 원을 회수해. 거의 대부분 다 회수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리스 이용자가 그 컴퓨터를 활용함에 따른 효익을 다 누렸다는 얘기예요. 리스 기간 동안에. 그래서 리스료 합계가 전체 리스료가 합계가 그 자산,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90%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어떤 자산의 경우에는 뭐 컴퓨터나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에 갖다 놓든 유통업에 갖다 놓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랜트 공장에 있는 무슨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계 설비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공장에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그 회사에 특화가 돼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포스코에 있는 용광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용광로를 어디 갖다 놓을 거야? 제철소 안에 있어야만 의미 있는 자산인 거죠. 그죠? 뭐 딴 데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범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리스 이용자가 그 효익을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보조지표, 상황지표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 리스 이용자가 갑인 경우에요. 리스 이용자가 갑인 경우에 금융 리스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번에 리스 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해지와 관련된 손실을 누가 부담해? 리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리스 이용자가 갑이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두 번째 보면은 잔존 가치의 그 변동에 따른 그런 손실 부분도 리스 제공자가 떠안아, 이용자가 아니라. 그 리스 제공자가 완전히 의리되는 경우죠. 그죠? 3번에 보면은 리스 이용자가 시장 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리스를 계속할 능력이 있는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인데도 리스 제공자가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수포 의리돼 버린 거지. 이런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까 그 위에 5개 밑에 3개 총 8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금융 리스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금융 리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금융 리스로 가요. 금융 리스로 간다. 자,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보면은 인식 면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리스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딱 2가지만 있어요. 단기 리스하고 소액 리스가 있어요. 12개월 이하의 단기 리스하고 금액이 작은 소액 리스 이런 것들은 리스 기준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 면제도 지문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2가지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운용 리스의 회계 처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운용 리스 자산에 취득하고 리스 개시 시점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를 먼저 보면, 자, 운용 리스는 기초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그런 리스 계약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얘는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하고 사실상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 거기 뭐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발생하면 일단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가 리스 자산을 취득할 때 선금 리스 자산 처리하고 리스 개시일 날에 비로소 뭘 인식한다? 운용 리스 자산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 기간 중에 수익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리스 제공자의 수익은 어떻게 된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자, 밑에서 2번째 줄이죠.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수취되지 않더라도 리스료 수익은 리스 기간에 걸쳐서 정액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만 보험료나 수선비 같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액은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차를 리스를 했어요. 자동차를. 근데 리스 조건이 뭐냐면 차량 보험료는 고객 부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리스 회사에 지급하고 리스 회사가 그걸 이제 보험사에다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였다. 만약에 그러면 리스료와 별도로 보험료를 또 받는 거죠. 리스 제공자는. 근데 그 추가로 받는 그 보험료 이 부분은 리스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액 기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리스 기간이 3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1차년도, 여기가 2차년도, 여기가 3차년도야. 3년 동안 운용 리스인데 총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 600만 원 받기로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3년 동안 총 6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차년도에 100만 원, 2차년도에 200만 원, 3차년도에 3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운용 리스인데. 그러면은 수익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냥 받은 대로 100, 200, 300 이렇게 기간별로 인식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도별로 인식할 금액은 전체 리스료 600을 리스 기간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200씩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자, 1차 년도에는 원래는 200을 받았어야 되는데 100밖에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미수가 발생하죠. 미수 리스료가 발생하는 거고 이때는 같은 금액이 나왔고 이때 그 미수 리스료가 사라지겠죠. 어쨌든 정액 기준이라는 건 연도별로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전체 리스료를 리스 기간으로 나누어서 연도별로 같은 금액을 인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용 인식인데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누가 한다? 리스 제공자가 한다는 거예요. 리스 제공자가. 그리고 손상검사는 다른 자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리스 제공자의 다른 자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회계 처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리스 이용자는 회계 처리가 이제 똑같아요. 뭐냐면 차변의 사용권 자산.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금융리스 할 때 사용권 자산. 차변의 대변의 리스 부채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반드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 예제는 한번 볼까요? 576페이지에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리스 기간이 2001년도 4월 1일부터 2005년도 3월 31일까지야. 5년 동안 계약을 맺었죠, 그죠? 4년 동안. 2, 3, 4, 5, 4년 동안, 그죠? 결산일은 매년 12월 말이고요. 리스료는 매년 4월 1일날 선급하는데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20만 원, 4회차에는 10만 원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운용 리스인 경우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2001년도 1월 1일이고요. 여기가 2001년도 4월 1일이야. 그리고 여기는 2001년도 12월 31일, 2002년도 3월 31일. 그리고 여기가 2002년도 12월 31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리스료 총 금액을 봤더니 20만 원씩 3번 지급하고 한 번은 10만 원 준대요. 그럼 총 얼마? 70만 원이죠. 총 리스료가 70만 원이야. 총 70만 원. 근데 리스 기간이 지금 몇 년이죠? 4년이에요. 4년. 얘를 계산하면 1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죠? 17만 5천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17만 5천 원은 자, 리스 개시일이 4월 1일이죠. 그죠? 요때 하고 요때 여기 하나 더 필요하겠다. 2003년 3월 31일. 그죠? 그죠? 여기에 17만 5천 원. 여기에 17만 5천 원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결산기가 여기죠. 그죠? 12월 말 결산이야. 12월 말 결산. 자, 그러면은 리스료 비용을 얼마큼 인식한다? 2001년도에는 요만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9개월이죠. 그러면 17만 5천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분의 9만큼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여기에 3개월치, 여기에 9개월치 해서 얼마? 17만 5천 원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회계 처리가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회계 처리는 한번 보는데요. 그래서 2001년도 4월 1일자의 회계 처리를 보면은 일단 첫 회에 20만 원 지급했어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리스료 20만 원, 비용으로 일단 처리했죠. 대변에 현금 20만 원. 만약에 여기 리스료가 아니라 선금 리스료라고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기말에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기말에 갔더니 총 20만 원 준 거 중에서 여기 지금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여기가? 13만 1250원이에요. 13만 1250원. 그러면 13만 1250원은 어떻게 된다? 2001년도의 비용이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선급 리스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하고 13만 1250원의 차이인 68,750원을 선급 리스료로 계상을 했다. 기말 결산을 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리스의 회계 처리예요. 금융리스의 회계 처리. 운용리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그죠? 할 게 많지는 않아요. 자, 금융리스 중에서 이제 리스 제공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돼 있는데 577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리스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경우에 리스 제공자는 리스 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 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다. 이 얘기가 뭐냐? 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 개시일날 이렇게 처리하는 얘기예요. 차변에 금융리스 채권, 리스 순투자 금액을 금융리스 채권으로 계상을 하고요. 그 전에 자산 취득했던 부분을 뭘로 계상했었다? 선급 리스 자산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죠? 선급 리스 자산을 없애주면서 금융리스 채권을 인식을 해라라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이 금융리스 채권에는 얘는 리스 순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뭐도 포함해야 된다? 무보증 잔존 가치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그 리스 개설 직접 원가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리스 자산의 취득하고 리스 개시 시점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리스 제공자는. 그럼 리스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봤듯이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차변에는 사용권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대변에는 뭘 인식해야 된다? 리스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자,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리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 부채하고 리스 제공자의 금융리스 채권 금액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 리스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내재 이자율을 몰라.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내재 정분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 부채 금액하고 금융리스 채권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 578페이지에 보면은 사용권 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는 뺀다? 미리 지급한 리스료나 인센티브, 매입 할인은 뺀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중에서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얘도 사용권 자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복구 충당 부채도 포함돼야 돼요. 복구 충당 부채. 우리 유형 자산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복구 충당 부채도 당연히 사용권 자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이 금액이 사용권 자산이 더 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 쪽에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현금 등. 사용권 자산 금액이 리스 부채 금액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박스 밑에 보면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보증 잔존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리스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리스 부채 계산 시에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원칙적으로는 리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바로 리스 이용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의 예시가 거기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579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수익 비용 인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게 돼요. 자, 리스료에는 리스 제공자가 원하는 원금하고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원금과 이자가. 그래서 원금을 회수하고 동시에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금융리스 채권에 대해서 손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떼일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매출 채권의 대손처럼 그런 손상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스 제공자는 처리가 그게 다예요. 근데 리스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매기 지급하는 리스료는 어떻게 돼요? 아까 리스 제공자는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수익으로 구성돼요. 그럼 역으로 리스 이용자는 어떻게 된다? 원금을 갚은 금액하고 이자 비용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걸 금융원가라고 여기 써놨죠, 그죠? 금융원가를 원금하고 분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을 누가 하느냐? 리스 이용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스 이용자는 근데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사용권 자산을 해당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해줘야 돼요. 금융리스의 경우 감가상각은 당연히 리스 이용자가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기초자산의 보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을 리스 이용자가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상각 기간이 문제인데 상각 기간 거기 감가상각비의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만약 돼 있죠. 거기 보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 리스 기간하고 그 자산의 경제적 내용 중에 짧은 걸 적용해요. 그럼 역으로 소유권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 내용수 동안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면 둘 중 짧은 기간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권 자산의 손상은 유형 자산의 손상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회계 처리 예시가 나오는데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581페이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금융리스의 회계 처리예요. 자, 3일리스는 용산과 기계장치에 대해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 리스료는 150만 원인데 30만 원씩 5번 후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 자산의 취득원가, 리스 약정일인 2002년 1월 1일 현재의 공정가치와 일치하는데 금액이 113만 7,237원이래요. 그리고 내용 연수는 10년이라고 돼 있고요. 리스 이자율, 내재 이자율이 연 10%래요. 리스 기간은 5년이죠. 5년.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리스 제공자부터 볼게요. 리스 제공자. 자, 첫 번째 리스 자산을 취득을 하겠죠, 그죠? 리스 계약을 위해서 자산을 미리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처리한다? 선급 리스 자산. 그래서 금액이 아까 얼마였었죠? 공정가치가 1137237. 1137237이야. 그리고 뭐 현금을 지급했겠죠, 그죠? 그래서 1137237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 개시를 해요. 그래서 2002년도 1월 1일 날 뭘 처리한다? 바로 금융 리스 채권. 그래서 1137237 인식하고요. 대변에 선급 리스 자산.
그래서 1137, 237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말에 드디어 리스료를 받죠. 얼마의 리스료를 받느냐? 30만 원씩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을 30만 원 받아요. 현금 30만 원. 이 현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채권에 대한 원금이 있죠. 그래서 금융리스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으로 구성이 된다. 이자 수익으로. 그러면 얼마를 원금으로 보고 얼마를 이자로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자 수익은 기초 장부 금액 1137, 237에다가 내재 이자율을 곱해주면 돼요. 아까 내재 이자율이 몇 %였냐? 10%였죠. 10%. 그럼 이자 수익이 얼마다? 113723. 11372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자를 뺀 나머지가 뭐다? 원금을 회수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에서 얘를 빼면 186 276 186,276원. 얘가 바로 원금 회수액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리스 제공자다. 그리고 리스 제공자는 여기에 감가상각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 한번 볼게요. 리스 이용자는 2002년도 1월 1일 날 지금 다른 조건들이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사용권 자산 얼마? 1137, 237 그죠?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리스 부채, 금융 리스 부채를 인식한다. 얼마? 1137, 237 그리고 2002년 말이 됐어요. 그러면 리스료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금액은 30만 원. 근데 이 30만 원은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액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자 금액은 아까 우리가 여기 계산해 놨죠. 그죠? 지금 내재이자라고 증권차입이자율 중에 내재이자를 하나만 지금 적용하니까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자 비용이 113724가 되고요. 나머지가 뭐다? 원금이 된다. 즉 금융리스 부채가 된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186276. 186276.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보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자, 그럼 사용권 자산 요 금액을 상각을 해야 돼요. 상각을. 그러면 얼마를 상각해야 되느냐? 취득 금액이 1137, 237이죠. 그죠? 얘를 몇 년 동안 상각하느냐?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리스 기간은 5년이래요. 5년이래요. 그리고 리스 기간 종료 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야. 그지? 이게 어떻게 될지가. 그러면 리스 기간 동안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상각을 해라.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 감가상각비가 거기 보면 얼마? 27447. 27447.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얼마? 27447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리스 회계 처리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뜻이죠. 뒤에 있는 예제는 이제 지급 시기가 좀 아까 지금 본 건 이제 후부라는 경우고 지금 예제 2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미리 선급하는 경우인데 처리 방식이 다르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8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면 리스 기간 종료 시에 회계 처리가 있어요. 리스 기간 종료 시에. 한번 읽어보면 리스 이용자는 리스 기간이 종료하면 리스 자산을 리스 제공자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때 리스 이용자 등이 리스 기간 종료 시에 잔존 가치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한 경우 그 금액과 반환할 실제 잔존 가치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증할 채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실제 잔존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은 뭐 갚을 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는 그 두 번째 문단이죠. 밑에서 둘째 줄. 리스 채무의 가액은 보증 잔존 가치만이 남게 된다. 그 리스 삼각표를 만들게 되면 마지막에 그 테이블에 남는 금액이 보증 잔존 가치만 남아요. 그래서 그 보증 잔존 가치만 남게 되므로 반환할 리스 자산의 장부 금액과 일치를 하게 되고요. 만일에 공정 가치가 변동해 가지고 리스 이용자 추가로 돈을 내야 될 것이 생긴다.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손실로 인식해라. 근데 걔는 무슨 손실이다? 잔존 가치를 보증함에 따른 손실이니까 뭐 리스 보증 손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585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시사항 나오는데 공시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리스 특수한 리스 거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지금 그 교재에 없는 것 중에서 특수한 리스 거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판매 후 리스 거래가 있어요. 영어로는 Sales and Leaseback이에요. Sales and Leaseback이다. 얘는 뭐냐면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자산을 매각해요. 매각함과 동시에 그 매수자가 리스 제공자가 돼가지고 역으로 우리한테 그 자산을 빌려주는 그런 거래를 판매 후 리스라 그래요. 판매 후 리스. 그래서 얘는 거래 조건에 따라서 그 자산을 담보로 빌린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실제로 그 자산을 판매하고 새롭게 금융리스 계약을 맺은 걸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두 번째, 얘는 이제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책에는 없고 제가 그 여러분들 그 강의 그 주차에 보면은 그 추가 예제 자료를 올려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판매형 리스예요. 판매형 리스 거래. 판매형 리스 거래. 자, 판매형 리스 거래는 뭐냐면, 그러니까 재화의 판매하고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재화의 판매하고 동일하게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그런 리스 거래를 바로 판매형 리스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스 거래이기는 한데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뒤에 예제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자, 586페이지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보면 다음 중 리스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 중 보증되지 않은 금액, 즉 무보증 잔존 가치죠, 그죠?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료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된다. 그다음에 2번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 얘는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3번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당연히 리스료에 포함이 되죠. 4번 고정 리스료,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2번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의 예가 아닌 것은 돼 있어요. 1번 단기 리스 또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 얘는 뭐죠?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항목이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죠? 2번 한번 읽어보면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 약정일 현재 확실한 경우 얘는 금융리스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3번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주요 지표 중에 있었죠. 그죠? 당연히 금융리스가 되고요. 4번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얘도 금융리스로 보는 사례였었어요. 그죠? 답이 1번이고요. 3번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얘는 금융리스로 보는 거죠. 2번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얘도 금융리스로 보는 사례였죠. 3번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능률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맞았죠. 그죠? 얘도 금융리스로 보는 경우였어요. 4번 계약의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때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 얘는 금융리스가 아니죠. 그죠? 4번이 바로 답이 되겠어요. 자, 587페이지로 가서 4번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2번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라는 거죠. 맞죠? 그죠? 리스 제공자는 무보증 잔존 가치도 포함해야 돼요. 자기가 투자 수익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이니까. 3번 리스 총 투자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수령하는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합계액을 말한다. 정확히는 명목금액이죠. 현재 가치가 아니고. 4번 리스는 리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아니었죠.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리스 개시일이 아니라 바로 리스 약정일이다 라는 거죠. 리스 약정일. 자, 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진행할게요. 5번 다음 중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 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아니죠. 범용성이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뭘로 본다? 금융리스로 본다라는 거죠. 틀렸고. 2번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운용리스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운용리스는 누가? 리스 제공자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3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맞죠? 그죠?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계상하는 게 맞아요. 3번이 맞다. 4번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 공정가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아니죠. 아까 공정가치 기준은 뭐였죠? 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을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차지하는 경우에 금융리스였죠. 얘는 지금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금융리스가 아니라 오히려 운용리스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